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목표는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이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 역시 언급했습니다. 자,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먼저 오늘 토론회 이 대통령 주요 발언과 또 세제 관련 논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처음 부동산을 주제로 대통령과 국민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부동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지역 공인중개사,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참석자 언급에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고 정상화하자는 거라며 부동산 가격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똘똘한 한치 현상을 막기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도 근로소득세와 형평성이 맞게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차등을 두고 강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선진국 수준이면 현재의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며 결국 타협은 해야 하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할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네, 공급이나 대출 규제 같은 금융 분야에선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공급을 두고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의 공급을 약속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60몇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절반 이하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공급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했고 공공임대의 경우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산층도 살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선 대출 규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정액으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는 현행 정책에 반대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은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존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소개되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당국자들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상황에 따라 핀셋형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두 번째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추진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공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7일 오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가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기며 뜨거운 관심이 확인된 만큼 추가로 토론회 장을 마련해 현장 의견과 제안을 듣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했습니다. 네, 1심 형량이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특검법에 따라서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항소 의사를 밝혔던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상고심은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7일에, 3월 이후면 내년 10월 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5선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된 오 시장. 정치 생명의 중대한 기로에 선 만큼 항소심에서도 열띤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6월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취재진을 맞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폭행치상 그리고 특수감금 혐의입니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후 폭풍은 이튿날에도 여의도를 덮쳤습니다. 네, 오 시장의 석고대죄와 즉시 사퇴를 외친 여당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출마 자체가 모렴치의 극치였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과거 생태탕 논란까지 재소환해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고 상급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감쌌습니다. 특히 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재판이 신속한 이유가 뭐냐고 되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5개든 10개든 다 중단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장은 시장 되자마자 한 달 만에 재판해가지고 날려야 됩니까? 문제가 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6년 전 오 시장과 당내 경선을 치른 나경원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자초해 사법부와 특검을 향한 비판에 합류했습니다.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단일내오 한 목소리를 내는 듯하지만 정작 속내는 제각각 복잡합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내상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당권파 관계자는 차기 대선보다 2년 뒤 총선을 중심으로 보수 재편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복당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한동훈계 징계 선봉에 섰던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선 뚜렷한 파열음이 감지됩니다. 당대표에 대한 반복적, 조직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란 취지의 보도 자료를 두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리위원들이 일방적 발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윤리위원 한 명이 사의를 표한 거로 전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추진에도 한동안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내일로 예정됐던 김 씨의 상고심 선고는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기존의 대법원 2부가 맡고 있던 김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선고 기일은 추정, 즉 나중에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가 미뤄진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김건희 특검에서 한 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후 대법원이 기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김 씨 1,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고돼 이를 반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김 씨의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2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의 기일 연기 신청의 배경이 됐던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특혜를 추진했다며 수사하다가 이제 수사 대상을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형량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직 검사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초기 불길과 연기가 가득 찬 6층 내부 모습이 YTN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초기 내부 사진과 또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YTN 취재진이 화재 초기 내부 상황이 담긴 사진을 확보했다고요? 네, 불이 난 지난 18일 화재 발생 초기에 촬영된 물류센터 6층 내부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 단으로 설치된 철제 선반 사이 통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가 천장에 가득 차 내부 시야도 흐릿한 상태입니다. 사진 왼쪽엔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당시 119엔 6층 자재에서 불이 났다거나 6층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6층 4코어에서 화재 진압이 되지 않고 있다, 안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6층은 층고가 높은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공간을 3개의 층으로 나눈 메자닌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19 신고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메자닌 1층에서 불이 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는데, 메자닌 구조는 제일 아래층을 그라운드라고 하고 두 번째 층을 메자닌 1층, 세 번째 층을 메자닌 2층이라고 부릅니다. YTN이 확보한 사진 오른쪽 아래를 보면 철제 계단 난간으로 추정되는 노란색 구조물도 보이는데, 맨 아래 그라운드에서 메자닌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 역시 최초 신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메자닌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현장 감시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네, 발화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려면 합동 감식도 해야 할 텐데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회의를 열어 합동 감식 착수 여부와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선 앞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던 소방의 설명을 듣고 감식 인력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지 검토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선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고 건물의 안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뒤에야 합동 감식을 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 35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109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인근의 또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불이 났다고요? 네, 이번에 큰 불이 났던 쿠팡 물류센터는 인천 성남동에 있는 물류센터였는데요. 오늘 새벽 6시 55분 인천 항동에 있는 쿠팡 15 물류센터 6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땐 현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화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건물 6층에 있는 냉동창고 고소작업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됐던 수사는 이 선관위의 투표율 통계 조작 사건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상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투표율이 조작된 셈인데 선관위의 선거통계 시스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오입력 등을 이유로 투표율 집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합수보는 이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표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수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율을 임의로 조정한 것이 실무자 개인의 판단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건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투표율 조작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이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이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며 파장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후보자 여러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예비경선 결과를 잠시 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는 지금 5명입니다.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 가운데 이제 2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고 후보 3명을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후보 5명은 이제 당대표 후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또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개파간 신경전수 전당대회 본경선을 향할 이 후보자 몇 면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대표의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5명의 후보가 있고요.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고요.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씩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서 5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확정되는 3명이 본선행으로 가게 됩니다. 예, 자 최고위원 후보들도 잠시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이건태, 이성윤, 김용, 박성준,
박성은, 정민철,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신계륜 등 총 14명 후보가 등록이 되는데 관련된 이 최종 결과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 역시 어제 항소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선관위 사무차장 재임 시절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입사하고 이후 인천 선관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정황을 담았던 이 수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전 광산경찰서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입건된 이후 오늘 오전 10시부터 첫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을 상대로 초동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수사하라는 지침이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국수본 성폭력 수사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국수본 강력계장을 조사하는 등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속을 피한 전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성범죄 정황을 검토했던 수사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고요? 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경 측 변호인이 지난 5월 검찰 송치 당시 작성된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앞서 장윤기 부실 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박경정 측은 수사 당시 이미 성범죄 목적 범행 정황을 수사보고서에 반영했다며 축소 수사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개된 수사보고서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역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정황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목을 졸라 제압한 정황 등도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정 측은 수사기관의 제약으로 성범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을 뿐 관련 정황은 빠짐없이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부실수사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아파트 운영에 앙심을 품은 주민이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자,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이윤재 기자, 사건이 발생한 게 언제쯤인가요?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주민들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린 뒤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몸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는 직원 2명과 민원을 제기하러 왔던 주민 1명이 있었고 같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에도 어르신 5명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이 모두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사람이 3명인데 이 중 1명은 상태가 위중해 헬기로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폭발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가 관리사무소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제압됐는데요. 주민들은 전부터 A씨가 관리 규약과
주민 대표 선거 등을 둘러싸고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자 선거함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고 또 주민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전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미리 대처하지 않아 큰 사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해설하고 집중적으로 왜 그러나 조사를 하고 아니면 한밤중 구금을 하든지 해야 이 뭔가 충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버렸잖아. 경찰도 출동했었다는 말이죠. 저녁에 출동을 했었어요. 경북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광역수사대 형사 등을 포함한 36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A씨가 관리사무소나 다른 주민과의 갈등 끝에 범행한 거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현장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 뒤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발전소나 교량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12일째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 지하비밀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격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근처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던 미군이 12일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시리크 등 이란 전역에서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 지역의 군사시설 여러 곳도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숨진 미군 장병 4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ran targeting barracks. I don't know. Well, they're going to pay a big price. They're being decimated.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의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아직 협상을 할 준비가 안 됐지만 곧 상황이 바뀔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They're getting hit so har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설 경우를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미군 사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면서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비밀 핵시설을 타격하고 이스라엘도 공격을 재개할 경우 이란과의 전면전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중동 지역의 특수작전부대와 최신의 전투기 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F-16과 F-35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이 중동 각지로 이동했고 미영 기지의 폭격기들은 고도의 경계태세에 돌입했으며 부상자를 치료하는 독일 거점 병원에는 150명이 넘는 의무 인력이 추가 파견됐습니다. 이번 대규모 전력 증원은 최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미군 4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이뤄진 강력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이란 정권 교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교적 해법이 한계에 부딪히자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건데 무기 고갈과 확전이라는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백악관 내부에서 이란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그간의 군사 타격마저 한계를 보이자 이란 체제 자체를 흔드는 쪽으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역시 기존의 징벌적 공습 전술은 수명을 다했다고 진단합니다. Yeah, look, I think the punitive nature of these strikes on Iran, if they were going to pull the regime to the negotiating table under better terms, I think that would have happened by now. 바뀐 전략의 핵심은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해
정권의 자금줄 자체를 말려버리는 고사작전입니다. 여기에 보류했던 쿠르드 반군 무장 지원 카드까지 다시 꺼내 내부 봉기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에선 무리한 정권 전복이 더 큰 권력 공백을 부를 것이란 회의론도 거셉니다. Is the CIA planning on backing Kurdish rebels to eventually overturn the government and give us a new government in Iran? And who's that going to be? We have walked into a huge mess. 실제로 미군이 감당해야 할 안보와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핵심 미사일 자산이 빠르게 소모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요동치면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가 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접고 체제 붕괴라는 극단적 승부수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미국. 이 초강수가 이란의 항복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무기 고갈과 유가 폭등이라는 치명적 대가로 돌아올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일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을 찾아 한미가 합의한 15% 관세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의 관세 체계가 바뀌는 시점과 맞물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효력이 끝납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현지 시간 23일 최종 확정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 한미가 무역 합의로 도출한 관세 상한선 15% 유지의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침 이제 24일이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는 예정입니다. 한국은 강제노동 분야에서 12.5% 관세율이 제시된 상태로 향후 과잉 생산 관세가 확정되면 관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0년 전 제정된 법률까지 동원해 캐나다의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It's only response to the way they've treated our farmers and our people. Canada's been very, very tough on us over the years. 정부는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1호 투자처를 에너지 분야로 미국 측과 논의하며 관세 방어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프로젝트들이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래도 아마 8월 말 그리고 9월 그런 일정에서 김 장관은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 오해를 풀고 간격을 줄이겠다며 통상 협상에 불필요한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에 1년 전보다 24%나 늘어난 매출을 올렸고 내년 자본 지출은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 이익을 발표했는데 이 빅테크들의 내년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이 증시 상승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육 특파원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핵심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24% 늘어난 1,198억 달러, 우리 돈 177조 원을 기록해 예상치인 1,16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AI 수요 증가 덕에 클라우드 매출이 1년 전보다 82% 급증한 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9.11달러로 월가 기대치인 2.89달러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구글은 내년 자본 지출 전망치를 또 한 번 상향한 데 이어 내년 자본 지출은 올해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의 탄탄한 실적에 월가에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Here for the past 4 or 5 months for the stock market has been strong earnings, and certainly the first quarter brought us about 26-27% earnings growth. So far in second quarter, we're seeing it about 16 to 17%. 반면 테슬라는 49% 늘어난 연구 개발 자금 투입 탓에 1년 전보다 5% 감소한 11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EPS 기준 33센트로 예상치인 주당 53센트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IBM은 AI 투자 열기에서 소외되며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종전 5% 이상에서 4에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총 매출은 17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 늘었지만 순이익은 21억 7천만 달러로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월가에서 주목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가 뉴욕 증시 상승세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월가는 올해 AI에 7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예정인 빅테크들이 내년에도 1조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코스피가 4.4% 급등해 5일 만에 종가 기준 7,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4.4% 오른 7,096.89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7,000선 복귀는 지난 15일 이후 5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에서 5%나 오르는 등 강세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22% 오른 790.28로 마감했는데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올해 14번째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분에 지급될 특별 경영 성과금 일부를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사도 임직원 기부금만큼 이 금액을 보태는 1:1 매칭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회사와 노조가 1:1 매칭 방식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의 0.5에서 1%를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임직원 선택에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36주 낙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산모는 뱃속 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 재판부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서도 감형했습니다. 유서형 기자입니다. 36주차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료진의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겁니다. 유무죄 판단을 가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산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인위적으로 살해할 것이란 사정을 산모 권모 씨가 미리 알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가 사산돼 나올 것이라는 브로커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산모 권 씨가 당시 수술 뒤 회복 과정 등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살해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공개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자연분만이 가능한 상태의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숨지게 한 의료진의 책임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는데 그러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고 의료진의 범행이 산모의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겠다며 형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또 의료진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윤모 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함께 기소됐던 집도의 신모 씨도 징역 4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을 이유로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친모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전 질식사 등을 검색하는 등 우발적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짧은 동영상을 무기로 젊은 층의 인기인 소셜미디어 틱톡이 이용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사실상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려 900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해서 걷어들인 광고 수입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양일혁 기자입니다. 너 정말 안전에 철저한 녀석이구나. 안심의 진심. 안심의 진심이라는 틱톡의 이 광고, 개인정보 보호 앞에선 말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틱톡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광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콘텐츠를 클릭하고 무엇을 구매했는지까지 내밀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틱톡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됐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려면 회원 가입 시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틱톡은 이를 숨겼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광고판에 활용된지도 모른 채 틱톡을 쓴 국내 이용자는 무려 945만 명. 틱톡과 손잡고 온라인 활동 기록을 남긴 국내 기업은 7만 1천여 곳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틱톡이 맞춤형 광고로 거둬들인 수입은 최소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법을 확인한 개인정보위는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하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과 함께 필수 동의에 포함시켜 놓고 타사 행태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회원 가입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을 강제하는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애플이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의 음성 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애플 계열사 2곳에 과징금 2억 5천만 원과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란 전쟁 충격으로 지난 5월 청년 취업자가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취업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3년 이상 무직인 것을 비롯해 청년 취업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도 다시 늘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취업 여건 악화에다 인구 감소, 여기에 이란 전쟁의 충격까지 겹친 지난 5월 15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최종 학교 졸업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400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취업자는 3만 1,000명 증가한 124만 3천 명, 31%에 이르렀습니다. 미취업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48.6%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미취업인 경우가 19.4%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한 취업 환경인 경력직 선호라든지 그리고 수시 채용 증가 등의 취업 문화 변화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업자 가운데서는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비중이 늘었고 진학 준비 역시 비중이 늘었습니다.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 5.7개월로 1.3개월 길어졌습니다.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깁니다. 기업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 공무원 인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이 줄었고 일반직 공무원 준비는 22%가 넘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졸업 뒤 취업 경험자 비율은 84.8%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셨는데요. 선관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방에 오늘 투표 종료 선언하고 개표 개시하면서 3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허성무 위원장하고 그 담당하고 보안 각서 쓰고 셋이서 일하다가 저는 먼저 5시 30분에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래서 먼저 나오다 보니까 허성무 위원장 혼자서 다 하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소병훈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개표 결과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고 당선인만 기호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을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위원급 권리당원 선거인단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위원급 선거인단, 중앙위원급 중 투표자 수는 439명, 투표율은 88.38%입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155만 3,820명 중 투표자 수는 58만 1,484명, 투표율은 37.42%입니다. 총 선거인단 수 155만 4,259명 중 투표자 수는 58만 1,872명, 총 투표율은 37.44%입니다. 다음으로 당대표 후보자 예비경선 개표 결과입니다. 당선인만 기호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예비경선 당선인은 기호 1번 김민석 후보, 기호 3번 정청래 후보, 기호 5번 송영길 후보. 이상 세 분의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이 없네요. 여기 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예비경선 개표 결과입니다. 당선인만 기호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은 기호 1번 박선원 후보, 기호 3번 이성윤 후보, 기호 4번 김용 후보, 기호 8번 한민수 후보, 기호 9번 서미화 후보, 기호 10번 최민희 후보, 기호 11번 김영호 후보, 기호 12번 임미애 후보. 이상 8분의 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경선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고요. 이로써 고민정, 김보미 의원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 이성윤 후보, 김용 후보, 한민수 후보, 서미화 후보, 최민희 후보, 김영호 후보, 임미애 후보로 8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이제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렇게 3명의 후보로 압축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고 최고위원 경선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후보와 이성윤 후보, 김용 후보, 한민수 후보와 서미화 후보, 최민희 후보, 김영호 후보, 임미애 후보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당대표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압축이 됐고요. 여성 후보였던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결과 전해드렸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64억 원 체납자 집에 감춰둔 여행 가방에서 10억 원어치 돈 뭉치가 압류됐는데 공동 체납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제 국세청하고 관세청 이제 합동 가택 수색인데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예, 경찰입니다. 강제 개문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찰과 함께 국세와 관세 64억 원을 안낸 체납자 서울 집을 수색합니다. 체납자 모친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강제로 열자 숨겨둔 현금 다발 5억 4천만 원과 수표 다발 4억 8천만 원 등 10억 2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보험 모집 수익 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무신고하면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체납자도 합동 수색에 벌미가 잡혔습니다. 합동 수색반은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 가방, 명품 팔찌, 시계 등을 압류하고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확인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장기간 안 낸 체납자 실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등 2,600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 악성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을 벌여 13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정보분석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해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액 악성 체납자에게 구체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두 기관은 체납자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 중부권을 중심으로 단체 폭력 범죄를 이어갔던 동대문파 등 4개 폭력단체 조직원 등 4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1950년대 정치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상습 폭행과 투자 사기 등을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골목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잠시 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풍선 장식이 가득한 돌잔치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두 손을 모으고 대열을 맞춥니다. 그 사이로 덩치 큰 하객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1950년대 정치깡패 이정재의 동대문 사단을 계승한다며 1990년대부터 서울 중부권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 조직 동대문파입니다. 조직의 이름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제하고 합숙 생활을 하며 상계동파와 이태원파 등 다른 조직과 연계해 여러 차례 패싸움도 벌였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는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방 사기까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여에 걸쳐 200여 회 이상의 압수 통신영장 집행, CCTV 체증 등을 통해 집단 폭행 등 폭력범죄 단체 활동이 동일한 조직의 계속적 결합체인 이 조직에 의한 범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 4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동대문파의 행동대장 A씨 등 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동대문파 조직원 2명에 대해 여권 행정제재와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최근 서울 종로에서 150억 원대 사기를 벌인 금은방 업주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기 성남에 있는 금은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싼 값에 금을 팔겠다면서 돈을 받고는 이 금을 주지 않거나 또는 이자를 주겠다며 맡아둔 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겁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싼 값에 금을 팔겠다. 금을 맡기면 매달 이자를 주겠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A씨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언니 그거 재테크 하라고 금재테크 하지 주식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기한테 맡기면은 자기가 월 얼마를 주겠다.
길게는 20년 넘게 동네 지인으로 알고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A씨는 고객들이 불안해하면 사업 확장세를 과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가게 나 오픈도 했고 거기 있는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된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금을 사고 여기에 원래 갖고 있던 금까지 더해 맡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한동안 이자를 받기도 했는데 한 달쯤 전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더니 맡겼던 금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가 고객들의 금과 돈을 갖고 갑자기 잠적한 겁니다. 뒤늦게 사기를 의심한 고객들이 수소문한 결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도 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은방 앞에는 금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은 연락을 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A씨를 믿고 노후 자금부터 수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 자녀 결혼식 때 쓰려고 준비해둔 돈까지 끌어다 맡긴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루 3-4시간 자면서 잠 못 자면서 이렇게 풍풍히 모은 돈이고 애들 돌반지도 있고 아빠 반지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죠. 잠도 못 자요. 지금 잠도 못 자. 경찰에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만 10여 건, 피해 금액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며 전체 피해 규모는 금 7,000돈, 현 시세로 50억 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서울 종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금은방 업주가 검거된 가운데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신속하게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충청, 이남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경기 북부와 강원 남부에도 최소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 광주 34도, 포항 38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이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서 늘리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세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애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지론입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면서라도 수도권 부지를 살펴보겠다며 공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론 한계도 뚜렷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해법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재건축, 재개발 역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에선 주택 지을 땅을 찾아보려 해도 주민 반대 등으로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년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동시에 새 택지 개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제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주거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왔는데 사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이 대통령은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희소성이나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에 맞는 사회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뜻 또한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방식의 부동산 정책 결정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론몰이 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총결산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세제 개편안과 후속 공급, 금융 대책에도 국민의 뜻을 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정책 실패를 정당화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라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로 절망하는 무주택자들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죄, 세금 폭탄으로 국민을 괴롭힌 죄, 이제라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 대통령이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다시 거론하며 내로남불 꼼수 거래를 덮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부동산 관련 입법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이라 논의의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투표소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종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지방선거 투표자 허위 입력 사태 핵심은 입력 오류를 감추기 위한 투표율 돌려막기에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이 투표자 수를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모의한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되면서 파장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선거에서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 당일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각 투표소에서 보고하면 읍면동 선관위에서 누적 인원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 시 군구와 시도 선관위, 중앙 선관위 순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지시를 내리고 재승인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임의로 생략된 거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 투표자가 200명인데 2,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1,800명을 나머지 투표소로 조금씩 나눠 배분한 뒤 서서히 오차를 좁히는 식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선관위 실무자 메신저 대화 등이 확보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실시간 투표율은 여러 선거에서 각 진영의 유불리 계산의 근거로 활용되고 지지층 결집의 변수로도 작용합니다. 투표율이라는 선거 핵심 통계가 실무자 선에서 손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선거관리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2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 채택 없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어지면서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한 달여간 이어온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검표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으긴 했지만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이대로면 다음 달 1일에 활동이 끝납니다. 하지만 검경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리로 활동기한 연장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즉시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에 이어 선거 기록 전반이 담긴 서버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특검이 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기한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하루빨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검표를 빨리 하고 지금 대한체육회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비용 40억 원 기본 청구가 들어가고 특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는 올림픽공원 집회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재검표를 받아버리면 자신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올공이 거의 장동혁 대표의 놀이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나 선관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정조사가 빈손으로 끝날지는 여야 결단을 통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상도 한창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특검 추천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지난 16일에서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로 다시 일정이 밀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김건희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한 건 애초 정해놓은 선고 날짜 하루 전입니다. 대법원의 전격적인 결정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 연기 결정을 알리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김 씨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담당할 예정이었는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부소속 대법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건 등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그런 만큼 애초 정해놓은 선고기일 하루 전 전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 2심 판단이 엇갈렸던 도이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다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선은 대체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으로 모아집니다. 앞서 김씨 1,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부정하며 무죄로 결론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엇갈린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 판단을 통해 기준을 정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을 추가로 검토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씨 사건 대법원 선고 시한은 오는 28일인데 다만 시한을 넘겨도 별도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방학 중에도 아이들 점심을 챙기는 든든 한 끼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센터를 찾아 직접 배식에 나섰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라는 악재를 만났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현장 행보로 보여준 겁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쌓기놀이를 하고 책도 읽습니다. 이렇게 한참 놀다가 배꼽 시계가 울리면 점심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방학 중에도 아이들 점심을 책임지는 든든 한 끼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가 짠 식단에 일주일에 2번 제철 과일까지 제공되는데 이용료는 평일 5일 기준 10,000원에 불과합니다. 6살에서 12살 아이를 둔 가정이면 누구나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우선순위가 갑니다. 한부모 가정인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방학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신경이 쓰이실 거예요. 그래서 든든 한 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돌봄과 아울러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면서 이번 아동센터 방문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한 겁니다. 특히 선고가 있었던 당일에도 저녁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항소심 준비와 별개로 흔들림 없이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앞으로도 이런 현장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9년 전부터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 소송을 이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아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 분할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그간의 과정을 강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결혼 생활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0여 년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세기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노 관장도 맞소송을 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자연스레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며 SK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노 관장의 이런 전략은 2심에서 그대로 통했습니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가운데 일부가 SK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곧장 상고했습니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불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받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이 불발된 끝에 내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놓고 최근 급등했던 SK 주식 가치까지 쟁점이 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여름 휴가철에 물에 빠지는 익수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놀이 때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 23개 병원에 익수 사고로 실려온 환자는 505명으로 이 가운데 30.5%인 154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0세에서 9세까지 어린이의 경우 절반이 넘는 수가 여름철에 익수 사고를 당했는데 질병청은 어린이 여러 명이 물놀이할 때는 보호자도 여러 명이 동행해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뇌전증 증상 때문에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50대 여성이 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일 54살 윤명혜 씨가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폐와 간, 양쪽 신장, 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7일 가족과 식사 도중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올리브와 레몬을 먹는 올레샷 제품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팔아오던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사들이는데 2,000원이 든 제품을 6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제품을 보여주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만성 피로를 해소하고 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몸속에 있는 그런 만성 염증이랑 지방 덩어리를 약간 분해시켜준대요. 하지만 거짓 과장 광고였습니다. 저속노화나 항산화, 특히 급격한 체중 감량을 불러올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다이어트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혼합해 효과를 낸다는 올레샷 제품이나 먹는 위고비인 것처럼 꾸민 제품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 식품이니까 기능성도 없거니와 실제로 뱃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입증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많이 뺄 수 있게 보이게끔 해달라고.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특별한 효과가 없는 일반 식품을 사 먹은 셈이었습니다. 천연 식품이 위고비처럼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건 이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 모두 과장된 그러한 얘기라고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은 2,000원에 사들인 제품을 포장만 바꿔 6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60만여 개, 시가로 1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 제품을 팔던 업체 26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26개 업체 30개 제품 중에서 8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고 나머지 22개는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고형차라든지 혼합 음료, 가채 가공품 이런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살 때 먹는 위고비나 지방 배출제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내세울 경우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대전 반석동 외삼내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차량 석 대를 연달아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전복되며 운전자 등 5명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오늘 낮 1시 2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고생은 몸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 삼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핵 확산 우려와 함께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이 사우디가 우라늄을 자체 농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정에는 미 신고 핵시설을 불시에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핵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round with an ability to enrich uranium to the point of being able to make a bomb, and we're going to turn that over to Saudi Arabia? No, we not. This is just terrible, terrible policy. 실제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그 뒤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핵 폐기를 요구하며 이란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I suppose there's a bit of an inconsistency in the U.S. approach to being willing to fight a war over the point of uranium enrichment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being willing, at least in theory, to hand over that technology.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이해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내부에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מחדל אסטרטגי חמור שמסכן את הביטחון שלנו. העשרת חומר גרעיני על אדמת סעודיה עלולה להביא למרוץ גרעין אזורי ולאובדן שליטה מסוכן מאוד. 미국은 이번 협정으로 사우디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승리까지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폭 완화된 조건의 핵기술 협력은 다른 국가들에도 새로운 선례가 되면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정세에도 만만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이 내놓은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가 또다시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견제구를 날리면서 오는 9월 워싱턴에서는 AI 단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대도시 빌딩 숲 사이를 밧줄을 타고 누비는 3D 게임.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AI가 지난 17일 내놓은 인공지능 모델 키미 K3의 작품입니다. 복고 게임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봤더니 미국 GPT 5.6에 버금가고 오프스 4.8의 절반이었습니다. 小时候玩的游戏，直接一句话让它复刻了那个游戏。我自己试了一下，可能也就是几十分钟全 3D 的。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과부하가 걸려 48시간 만에 신규 구독이 중단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중국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단 칩 조달이 막히자 알고리즘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시장 점유율은 7월 들어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딥시크 쇼크 직전인 작년 1월만 해도 중국 10%, 미국 80%였던 독점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人工智能发展不应该是某个国家的独奏，而应当是全球合作的交响.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개방형 AI와 혁신을 지지한다면서도 지식재산권 약탈을 허용한 건 아니라며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중국 문샷 AI가 미국 엔트로픽의 기술을 베꼈다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이 AI 분야로 번지면서 오는 9월 워싱턴 정상회담 때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주 발생한 인공지능의 외부 해킹 사건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주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해킹한 사건은 인간 해커라면 몇 주가 걸릴 일을 AI가 단 몇 시간 만에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픈 AI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계 당국과 접촉해왔다며 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에는 GPT 5.6 소를 포함해 오픈 AI의 모델 3종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해킹 사건은 인공지능이 통제를 벗어나 직접 사이버 공격을 벌인 두 번째 사례로 꼽힌다며 사실상 공격적인 강화학습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열린 대국민 토론회,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먼저 주목하셨었나요? 네, 정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참석자 모두 140여 명 서로 이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열기를 뿜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하나하나 끝까지 따지는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처음 예정은 100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3시간 10분 정도 이것을 분으로 환산해 보니까 200분이 되더라고요. 네. 결국 2배가량 서로가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연루되어 있다. 정말 이 경제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대책 화끈한 걸 내보자는 그런 정부 당국의 의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서는 찬반 양론도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정부는 현재 대부분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결정해놓고 명분만 만들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책 발표하기 전에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 이런 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애초에 계획됐던 시간보다 한 2배 이르는, 그러니까 3시간에 이르는 토론회가 그야말로 뜨겁게 진행이 된 건데, 자, 일단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그거는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네, 토론회 초반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 통제가 아닌 가격 정상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가 폭등 요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지목을 했다고 보세요? 예, 전세 우리나라에 맞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사실 잘만 활용하면 아름답고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전세라는 것은 돈을 일단 내놓고 집을 일정 기간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돈의 기회비용, 이자 몫에 해당하는 것은 날아간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거 사다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 제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약 15년 전부터 전세 대출이 만들어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 자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적은
전세 대출을 해주면 전세 대출을 쉽게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전세금을 높이고 전세금이 높이면 집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갭 투자할 수 있고 이것이 전세 대출이 결국은 집값을 올린다. 자, 이 대목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꼭 지목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세 대출은 아주 직격탄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세 대출이 집값의 원인이다. 조정할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 제도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추가 규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는 의견을 들어보면 규제 완화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온도차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전세 대출 제한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것도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장에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차선책으로 이제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월세는 그것은 저소득자 입장에서는 자그만큼 근로소득 벌어가지고 그게 돈이 증발을 해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피해가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금이 오르고 그 전세금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좀 서로가 효과와 반효과가 좀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오늘 토론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으로 여론을 수렴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부는 지금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 대목을 좀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온 여론을 보면 5,000건 이상 중에서 총 6,511건이 게재가 됐는데 그중에서 의외로 주택 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세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전 부동산 대출이 내 사다리를 막고 있다. 이거 해소해달라.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단기 불편에 대한 국민적 불편, 성원도 상당히 많다. 특히 대출 규제는 이미 지금 과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기성세대들은 과거에 혜택을 누렸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대출은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것은 세대 간 차별이다. 가뜩이나 젊은이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실감이 큰데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정부의 고민도 이 단기 정책과 장기 효과 이런 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똘똘한 채 이 현상에 대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좀 비판을 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거꾸로 얘기하면 똘똘한 한 채 이번에 손 보겠다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진 것은 종부세가 나오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 때죠. 주택, 2주택, 3주택을 가지면 세금도 많이 걷고 각종 불편을 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갖지 않고 한 채만 갖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네. 사실 주택은 여러 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다든지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든지 이렇게 서너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의 강남 한 채보다도 훨씬 못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두 채, 세 채 있다는 이유만으로 때리니까 규제를 가하니까 아예 좀 현명한 투자자들은 서울 강남으로 몰려서 한 채만 사자. 그런데 한 채 살 때는 비싸고 좋은 집 사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두 채, 세 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는데 한 채에 대해서는 규제라기보다는 사실상 허용해주는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투기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목도 반드시 손보겠다로 보여지는데요. 이를테면 한 주택이 있어도 집이 비싸다든지 네. 이러면 세금을
아주 폭탄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처에 지금 보유세를 대폭 올리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발상으로 보여지는데 다주택자, 그다음에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집값이 아주 비싼 경우, 그다음에 한 채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해준다든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유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세제 개편 논의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해서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보유세 강화 범위나 정도를 놓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일단 그럼 표준적 1주택 기준으로 감면이나 가중 요소를 적용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중에 상당히 저는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 있는 대목이 보유세 우리 3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 자, 이 보유세 3배 올린다고 그러면요, 사실 지금도 보유세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3배로 올린다? 상당히 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은 현재 보유세 정상화하는 게 3배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3배 올리면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나 3배까지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정부가 이번에 보유세를 좀 상당히 크게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OECD 같은 데서도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서특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유세를 이제 모든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초점이 되고 그런 게 초고가 주택. 이 초고가 주택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고, 네. 현행 세법에는 그냥 고가 주택이라고 있는데 초고가 주택이란 말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면 그야말로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 또 2주택, 3주택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기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대해 그걸 용도를 가리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 대목도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한 가구,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보유세를 아주 획기적으로 좀 높이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오늘 주고받았던 내용들 중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 방금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화두였습니다. 사실 얼마 이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보세요? 예, 이 대목도 굉장히 정말 애매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선을 정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로 이제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 의견을 물어봐서 20억이냐 30억이냐 이렇게 물어본 사건 자체가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다수결로 투표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심어서 하는데, 현재 지금 초고가냐 고가냐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높다 낮다니까 평균에서 어디 멀어져 있는가,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지금 집값 평균이 아파트 전국 평균 가격이 4억 8천입니다. 약 5억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니까 거기서 5배나 6배, 그러니까 25억에서 35억, 3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초고가 주택을 너무 낮게 하면 대상자가 많아서 조세 저항이 많을 것이고, 아주 또 높게 하면 실효성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전국 집값 평균치의 5배로 하면 25억, 6배로 하면 30억 정도 되는데 그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요, 30억을 했을 경우에도 30억, 공시지가를 30억 기준으로 하면 요게 전국의 0.32%,
세대주 기준으로 0.32%고 99.1%가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만약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0.01%가 되거든요. 네. 이제 아무튼 현재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30억 설이 좀 유력해 보여집니다. 네, 사실 대출 규제에 대한 개선 언급도 나왔었는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대출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대책을 주문했는데 어떤 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짧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국민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가장 정말 아픈 대목이 또 정부 관계자들도 좀 놀랐을 겁니다. 국민들이 규제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해하고 있고 원성이 많았고 그것이 1번이 대출 규제입니다. 네. 특히 어느 정도 대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매매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대출 줄이면 이것은 날벼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많이 쏟아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자들에게 이 대목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사람들을 좀 구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년들은 신규 대출 받은 게 안 되는데 왜 기존은 되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자들도 만기되면 갚는 문제, 이런 어떤 대출 제도도 지금 혁파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여름 장마가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주에 이어 내륙도 다음 주 초반이면 장마가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내일은 장마의 끝자락에서 중북부를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비나 소나기가 내리지 않더라도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북부에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남부에 60mm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도 폭염특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포항 38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장마가 끝이 날 텐데요. 장마가 길게 이어졌던 만큼 장마가 끝나면 오래 신었던 레인 부츠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선 제습제나 신문지를 넣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냄새가 날 경우에는 커피 찌꺼기나 녹차 티백을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생겼다면 중성 세제로 세척을 한 뒤에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고 부츠가 변형될 수 있는 만큼 드라이기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